안녕하십니까. 교량실에 근무하고 있는 국토안전관리원 교량실에 근무하고 있는 조성우라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교량의 세부지침 개정 사항이고요. 제가 정밀안전 진단을 수행하면서 현장에서 경험했던 사항들을 같이 연계를 해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발표 순서입니다. 먼저 세부지침의 개정 연역, 다음으로 이전의 주요 개정 사항, 현재 꼭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진단과 성능평가를 연계해서 말씀드리고 향후 추진 계획 순으로 발표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지침의 개정 연역이 되겠습니다. 최초로 이제 2013년도에 제정이 되었고요. 그 이후에 2010년도에 이제 개정이 됐습니다. 이때 주요 사항으로는 이제 중대 결함이라는 게 개념으로 들어왔고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수립이 됐습니다. 2017년도에 이제 한 차례 더 개정이 됐는데 이때는 이제 일본에서 이제 사사고 터널이라고 그 환기구에 해당되는 그 덕트 슬라브가 붕괴되는 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 그 터널 쪽에서라도 그런 환기구에 대한 조사를 수행을 해야 된다 해서 이 부분이 추가되었던 상황이고요. 2018년도 와가지고는 18년도부터 이제 성능평가가 수행이 됐습니다. 시행이. 그래서 진단편하고 성능평가편을 구분해 가지고 이제 발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종 시설물이 이제 재난법에서 이제 시설안전법으로 들어오면서 이 내용이 이제 진단편에 수록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진 성능평가가 2018년도 1월 18일 이후에 시행하는 최초 정밀안전 진단 시에 반드시 내진 성능평가를 수행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지침에 개정이 되면서 사항들이 좀 들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2019년도의 주요 개정 사항이라고 한다 그러면 기존의 그 3종 시설물 매뉴얼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세부지침화 된 거죠. 타이틀은 이제 매뉴얼입니다만 사실은 세부지침, 정기안전점검을 수행하기 위한 그런 지침이 되겠습니다. 이전의 주요 개정 사항입니다. 2016년도 2월에 해빙기 안전점검을 수행하던 중에 그 서울시의 정릉천 고가교의 텐던의 그 강연선이 파단되는 그 사고에 그게 이제 발견이 됐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서울시에서 당시 저희 이제 한국시설안전공단에다가 긴급 안전 점검을 의뢰를 했고요. 저희가 이제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왜 발생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어떤 원인 규명을 철저하게 했고요. 두 번째로는 뭐 전면 교통 통제를 하는 등의 응급 복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가지고 국가 중요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를 하는데 기여를 했습니다. 네,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좀 더 이제 구조적인 측면으로 넘어와서 말씀을 드리면 이와 같이 외부 텐던이 좌우측으로 각각 6개씩 있어요. 그래서 총 12개. 내부에 들어가 있는 철근은 내부에 들어가 있는 강연선은 각각 4개씩 8개. 총 20개가 있는데 외부 텐던 좌측에 있는 쪽에서 파단이 됐고요. 이 원인이 여기 뒤에 좀 잘 안 보실 수도 있는데요. 이게 엔딩 부분이거든요. 정착부 쪽인데 여기에 이제 그라우팅이 완전 채워져야 되잖아요. 이 부분이 그라우팅이 안 됐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쪽에서 피관하고 거기서부터 그 슬래브 상면에까지 연직으로 해서 뚫어놓은 구멍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여기 뭐 에어벤트라고 이제 말을 하지만은 사실은 그라우팅을 할 때 공기가 주입되지 않도록 공기 배출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6개 있고요. 요거를 잘 메꿨어야 되는데 요거 제대로 안 됐던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면수가 계속해서 침투에 들어가고 수분 접촉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니까 이와 같이 부식이 심화되다가 이제 파단까지 연결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18년도 이전까지는 세부지침에 콘크리트에 대한 평가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겉에만 이제 보게 됐던 거죠. 18년도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지침이 개정이 되면서 강연선의 상태는 어떠한지, 그라우팅의 채움 상태는 어떠한지, 피 보호관의 상태는 어떠한지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관찰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선택과업으로서 천공해가지고 내시경하고 장력 테스팅하는 이런 시험들이 다 들어왔습니다. 다음으로 현재 개정이 꼭 필요한 사항인데요. 제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교면 포장 쪽에 대한 세부지침 사항, 즉 상태평가 기준이 콘크리트라든지 아스팔트의 어떤 재료적인 특성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된 측면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막 시공이 끝난 아스팔트하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 포장을 갖다가 한번 비교를 해본 부분인데요. 아스팔트 포장의 경우에는 아주 매끈하게 균열도 없고 손상도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콘크리트라는 게 말입니다. 이게 타설하고 경화하는 과정에서요. 이와 같이 내 외면의 온도 차이에 의해서도 이와 같이 표면 쪽에 망상균열이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기타설돼 있고 기시공돼 있는 바닥판 슬래브에 의해서 이게 최대 피크치 찍고 외기와 같아졌을 때의 온도 차이에 의해서 이게 이제 기시공돼 있는 바닥판 슬래브가 구속을 해가지고 외부 구속이 발생이 되죠. 이런 상황에 의해서는 뭐 횡방향 균열이라든지 종방향 균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걸 수화열 분석을 통해서 제가 한번 이론적인 걸 한번 증명을 해봤던 부분이고요. 제가 현장에서 시공 중 그 실태 조사를 나가가지고 한번 어떤 손상이 주로 발생되어 있는지 콘크리트 포장, 라텍스 믹스된 콘크리트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망상 균열들이 표면에 자글자글하게 발생이 되어 있거든요. 결국 요 정도의 수준이라 그러면은 뭐 10%, 지금 여기 10% 정도를 묶고 있거든요. D등급을 10%로 묶고 있는데 콘크리트가 가지고 있는 제로존 특성이 균열을 피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이걸 10%로 묶어놨으니 바로 D등급으로 떨어져 버리고 막 시공이 끝났는데 전면적으로 재포장을 하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연구 과제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포장 평가 기준을 잠깐 보겠습니다. 미국과 캐나다가 거의 균열율이라는 걸 가지고서 적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이걸 좀 따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호주의 경우에는 이제 포트홀이 한 개냐 여러 개 생겼냐 뭐 이런 부분들, 배수 기능이 저하됐느냐 이런 걸 승차감과 연계시켜 갖고 뭐 전혀 뭐 수치에 대한 부분은 없습니다. 정성적으로만 표현했고요. 일본 토목연구소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측면이 균열율이 아니라 균열의 사이즈는, 포트홀의 사이즈는, 깊이는, 요철의 어떤 심화된 정도는 승차감과 연계해서 상당히 정량적으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합리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현재 개정이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는 부분이 우리가 이제 광고하는 부분인데요. 사실 도로면에 포장해서 길 어깨 부분이 횡구배로 했을 때 배수구가 있고요. 이렇게 물이 고이는 위치에 해당됩니다. 전반적으로 상당히 좀 많이 고여 있죠. 이거 아스팔트 다 걷어낸 다음에 봤던 건데요. 들뜸까지도 발생돼 있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요거를 이제 파츠를 해가지고 국부적으로 들여다봤더니 콘크리트 열어가 굉장히 심한 상태였는데, 요거의 이제 발생 기구를 잠깐 말씀드리면 콘크리트 속으로 계속해서 수분이 침투해 들어가고 동절기에 이제 얼었다가 녹았다를 반복하죠. 그럼 얘가 팽창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공국이 점차 확대되고 치밀했던 공국 구조에서 다공질의 공국 구조로 변화됩니다. 이 상태라는 거는 도심지에서 이제 겨울철에 염화칼슘 살포를 하게 되는데 염화물을 이제 침투하기 굉장히 쉬운 환경이 조성된 거죠. 철근까지도 부식이 상당히 심화되어 있었던 상태였는데 이게 바로 이제 염화물에 의한 부분이 아니겠냐 의심을 했던 부분이고, 염화물에 의해서 철근의 부식이 개시되는 그런 농도 혹은 함유량은 보통 우리가 1.2kg로 보고 있고 2.5를 넘어가게 되면 상당히 심화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요거 한번 현장 시험을 해봤습니다. 뭐 자세한 거는 뭐 철근 위치에서 4kg, 5kg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2.5kg 대비해서 1.5에서 2배 가까이 높은 수치죠. 다 D등급이고요. 요거를 이제 염화물 확산 계수라고 하는 속도를 한번 유출을 해보기 위해서 일본 토목연구소에서 이 웹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 산출할 수 있는 그 플랫폼이 있습니다. 뭐 4전법, 5전법을 사용해서 요걸 통해서 계산을 해봤더니 요 확산 계수가 4.8 정도 나옵니다. 한강산 교량에서 간만대에 해당되는 부분, 찼다가 빠졌다 하는 부분의 염화물 그 속도를 갖다가 제가 한번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봤더니 0.7에서 1 정도 나옵니다. 이게 4배에서 5배 정도 빠른 속도죠. 네, 굉장히 취약할 수 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현재의 세부 기준이 바닥판 하면에서 그냥 보이는 쪽에서 계속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관 조사 상태만 가지고서 면적이 얼마 정도 발생돼 있고 뭐 이런 것들만 가지고서 접근하고 있는 거죠. 위에서 상면 쪽에서의 어떤 그 교면수에 의한 그런 어떤 상부 그 바닥판 슬래브 상면 쪽의 상태가 더 취약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면 쪽의 상태에다가 플러스 시켜서 상면 쪽에서의 조사를 추가를 해서 압축 강도라든지 염화물에 대한 시험을 통해서 등급을 갖다가 여기에다가 담아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 다음으로 이제 좀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 진단하고 성능 평가에 대해서 교량별로
각각의 부재별 가중치가 적용이 돼 있는데 이게 진단할 때하고 성능 평가할 때하고 가중치가 다 다릅니다. 동일 구조 형식인데도. 그러다 보니까 진단이라든지 점검하는 사람들이 요구할 때는 이게 34, 요구할 때는 44 적용하고 굉장히 혼선이 있거든요. 사실 제가 전체적으로 들여다봤더니 성능평가편에서 달라진 부분이 뭐냐면 거도에 대한 비중을 강화하고 기초에 대해서 비중을 강화하고 교량 받침에 대해서 비중을 강화했습니다. 그 이유는 거기에 대한 포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제 판단을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26년 동안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담아낸 부분인데 이건 예전에 정체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좀 단일화해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다음으로 이제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내진 성능 평가를 통해서 이제 면진 장치를 이제 설치를 하죠. 주로 이제 설치하고 있는 게 전당 키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댐퍼에 대해 설치를 하는데 여기에 대한 상태 평가 기준이 지금 현재 부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교량의 콘크리트 부재에 대한 누수라든지 백태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포션인데 이 부분에 대한 상태 평가 기준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빨리 좀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탄산하고 염화물에 대한 상태평가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이것도 역시 진단하고 성능평가가 서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시행착오를 겪어서 지금 현재 여기까지 왔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탄산하고 염화물이라는 것이 현재의 상태를 통해서 각각의 탄산화 속도 계수, 염화물 확산 계수를 구해서 궁극적으로 잔존 수명을 예측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지금의 성능평가는 잔존 수명을 가지고서 평가합니다. A에서 E까지. 근데 진단은 A에서 D까지 하고 현재 수준이 어떻다라는 것만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어서 좀 상당히 좀 불합리한 측면이 있죠. 그래서 한쪽으로 일원화된 그런 평가 기준을 갖다가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교면 포장에 대한 상태 평가 및 유지 보수 기준 개발에 대해서 저희 교량실에서 지금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재료적인 특성을 고려한 부분들, 네. 그리고 이거를 보수를 해야 될지 전면 재포장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도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좀 제시하고자 하고 지금까지 많은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이건 꼭 개정했으면 좋겠다라는 사항들을 계속적으로 어필을 했습니다만은 공단 내부적으로 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별로 이제 쪼개가지고 각각 담당자 지정해갖고 추진하고 있는데 이걸 좀 더 적극적으로 국토부에 좀 어필을 하고 해서 좀 추진을 해 나갈 계획이고 앞으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러한 개정 사항 등을 발굴하고 개정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점검 진단이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